그러니까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 방향과 그리고 정책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해 첫날에는요, 가장 많은 역대급의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예. 어제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 흔히 경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지금 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그 민생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수 살리기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 말부터 이제 내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더 커졌고. 한국은행에서도 좀 이창용 총재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올 1월에 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까지 이미 나온 바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올 상반기, 특히 1분기, 가장 불확실성이 큰 올해 1분기에 이 내수의 침체 상황, 또 국민들의 어떤 마음의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정부의 예산도 더 풀어야 되는 거고 또 한국은행이 금리도 인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통한 이른바 추경 편성 등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다만 이게 우리 국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해는 밝았고요. 우선 어제 장만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제 2025년의 흐름들은 상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오늘도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순서 가보겠습니다. 자, 모닝체크 오늘 첫 순서는 환율 얘기를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었죠. 1,46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어제 1,480원 근처까지 갔던 게 뚝 떨어져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정의 최저점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1,465원대까지 어제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480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하면 근 20원 가까이 물론 장중이긴 합니다만 떨어졌던 상황이니까 외환시장에 대한 이 굉장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어제 시장만 놓고 본다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어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제 환율이 하락했던 이유는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 480억 달러 얘기가 작년 말부터 이미 얘기 한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헌법재판관 2명이 더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됐고요. 좀 자막으로 잠깐 나와서 저도 좀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해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일주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표현도 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 특히 작년 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더 부르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이 되는 등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작년 말에 금리를 올해 1월에 인하하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정부의 경제적 방향에서도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경제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씩 둔화되고 아직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이 경제 상황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이제 바뀌겠죠, 분위기가. 그럴 때 이제 환율은 더 안정이 될 거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어제 외환시장을 보면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어떤 걱정에 대한 너무 큰 어떤 공포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좀 나오셔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은요. 어제는 로봇의 날이었기 때문에 로봇주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해서 21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보신 것처럼 그냥 살짝 꺾였으니까 뭐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상한가로 뭐 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상한가로 올라가서 이제 하루 종일 상한가 상황을 유지를 좀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이 콜옵션을 이제 그 행사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얘기였죠. 시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덩치가 있는 로봇 회사도 어제 20%가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던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 상승률이 더 커졌던 이유는 결국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진출을 한다. 반도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진출을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표 IT 회사인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진출해서 국내에 또 로봇 생태계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처럼 광범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IM증권 이영훈 지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부분 좀 뭐 테슬라나 이런 해외 쪽에서 이미 많이 앞서가 있는 쪽은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사실 늘 패스트 팔로워였던 거죠. 로봇 역시 그렇게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우리가 잘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또 이 로봇 산업에서도 몇 년 뒤에는 나름의 어떤 그런 입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어제 작용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본체와 부품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방산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방산주 이 종목들 쫙 있는데요. LIG 넥스원 1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1% 넘게 올랐고요. 뭐 밑에 한화 시스템도 5% 넘게, 제일 밑에 현대 로템도 4% 넘게 이렇게 각각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제 방산주들 많이 올랐던 이유는 역대 최대 2.9조 원 규모의 수출 지원책이 어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원전 방산 펀드를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95조에서 작년에 85조에서 올해는 95조로 10조 원 확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방산주들이 해외 수출을 하거나 뭐 무기 개발하거나 뭔가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정부가 아주 단단히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걱정 말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방산주들이 어제 아주 크게 오르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닝책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산타랠리는 오지 않는 것 같죠. 뉴욕 증시 첫 거래일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뉴욕 증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채 지수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날장에서 다우 지수가 0.3%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날장에서 주요 지표들이 함께 공개가 된 만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49.4 기록이 됐습니다. 보통 50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확장을 의미를 하는데 아직도 50 아랫단에서 머물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제조업 쪽에서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제조업 쪽에서의 분위기 전환까지도 같이 예상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 데이터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9천 건이 감소가 되면서 8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가파르게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미국 경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수가 결론적으로는 하락 마무리를 짓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날장에서 테슬라가 6%대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에 앞서서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소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테마만 놓고 봤을 때는 드론 테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 각각 드론과 관련된 규제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미국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중국의 드론 기술이 굉장히 미국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검토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21년도의 데이터긴 합니다만 현재 미국 안에서의 드론 점유율 중국 쪽 시장이 75%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쪽의 입장이 나왔고 그 전날인 현지 시간 2일에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바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중용도는 민간 용도 생산인데 군소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잉이라던가 주요 방산 관련 업체들 28곳에 자국 기업 물품 수출 금지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대장주들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해당 수혜감을 그대로 국내 드론 관련주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테슬라가 6%나 강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차량 인도량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죠. 4분기 50만 대만 넘으면 된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49만 5천 대가 체크가 되면서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연간 차량 인도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폭이 나오면서 블룸버그는 전기차 제조업체 현실을 냉정하게 일깨워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CNBC는 테슬라의 대부분 수익이 아직까지도 차량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 데이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강하게 주가 하락이 나온 만큼 오늘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월의 주요 일정들도 계속해서 같이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7일부터 CES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 로봇과 AI 관련주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지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가 첨단 칩 AI4를 탑재한 차량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면서 미국에서는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 운전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주행에서 주차까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자율주행차 플랫폼 시장의 규모는 2032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레이더도 박정식, 곽유정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이제 자동차 판매에 관련된 부분 영향이 컸고 또 뭐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부분이라든가 ESS 쪽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좀 갈라서 테슬라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박 전문가님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건데 포인트 좀 잡아주시면요. 네, 일단 트럼프 이제 2기 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도래하게 되죠. 이제 그렇죠. 1월 20날부터 도래하게 되면 이 자율주행 규제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V13 2.2를 이번에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I4 칩을 탑재한 차량에 이 버전을 일단 배포를 하였는데
이 버전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용자들의 언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만 밟았다 떼면 차량이 이제 알아서 목적지까지 움직이면서 비보호 좌회전 그리고 주행 차선 끼어들기, 좌회전을 위한 미리 차선 변경하기 이런 것들을 척척 해내면서 운전자는 전방 주시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도착 후에는 주차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좀 완성이 됐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기업에도 팔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선언을 하면서 AI 소프트 기업으로 전환을 현재 이제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 키워드가 올해의 핫 키워드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번 7일 날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이 CES 2025에서도 이 테게드라 마와카나 웨이모 CEO가 이 기조연설을 나서면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를 좀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존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도 참여하면서 이 자율주행을 주요 키워드로 만들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LG 이노텍도 이번에 참여하면서 실내용 고성능 안캐빈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고성능 라이다와 관련된 부품을 CES에서 대거 선보인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첨단 기술력이 이번에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난 1일 날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국토부는 레벨 4 자율주행 판매 운행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3월 20날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이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서 여객, 화물 운송 등 이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도 국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져도 이게 또 인프라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라든가 뭐 신호 체계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얼마나 좀 뒤따라가지고 이것도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타이밍이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들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 주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앵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자율주행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퓨런티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한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퓨런티어는 지난 12월 20일 날 이 상무가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다시금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퓨런티어는 이 테슬라의 전장용 카메라 센싱을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일부 증권가에서는요, 이 전장용 카메라 센싱의 80%가량이 테슬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9%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13,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중소형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주가가 어제는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하면 라이다나 레이다 그리고 카메라 센싱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특이하게도 IP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상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5%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했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G 모빌 이렇게 함께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3거래일째 주가 기관 매수세와 함께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4.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전일에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는 또 로봇과 연관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네요. 종목도 그죠? 여러분들이 익숙해하시는 종목도 좀 눈에 띄고요. 자, 박정식 파트너께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자율주행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인데요. 예,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고, 이 자동차에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현대차의 투자로 이제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기아차의 공식 제품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와 차량용 제어기와 이 커넥티드 카에 탑재된 어떤 다양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이제 협업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의 매출이 자동차 쪽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6월에는 이제 인공지능 AI 모델 검증 도구 이 베리파이 M을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인공 자동으로 이제 오류를 검출해서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쪽은 전부 다 지금 이 슈어 소프트테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이슈화를 만들 수 있고 또 관련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어제도 지금 상승력이 대략 한 장중에 한 11%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종가로는 플러스 9%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4,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5,2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 그동안에 이제 바닥에서 횡보한 기간이 월봉상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2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실 때 돌파 안착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염두하시고 지속적인 홀딩 관점도 가능하다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 슈어 소프트테크.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공지능 모델 검증 도구까지도 이제 개발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희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생각하세요? 네, 근래 이제 11월, 12월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SOS랩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진짜. 네, SOS랩은 이제 국내 1호 상장한,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한 라이더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라이더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물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를 말하기도 하죠. 예. 라이더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33년도 글로벌 라이더 시장 규모가 약 18조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지금 최근에 일부 라이더 기업들은요, 자금난으로 파산을 한 상태라서 사실 글로벌 이제 손꼽는 라이더 기업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틈새 시장에서 SOS랩이 이렇게 또 유동성 자금을 또 국내 시장을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분야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운송 로봇 이런 쪽에다가도 라이더가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거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종목들도 급등락이 크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어제.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로봇 산업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예. 이제 동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력 자체는 이제 2016년도 경에 설립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 특징상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인프라 이렇게 3가지 사업 부문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틱스랑 인프라 쪽 부문에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지금 증권가 쪽에 예측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026년도경에 자율주행 부문에서만 약 한 200억 원대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기업 분석을 보시면 현재 이제 매출액 자체가 2자릿수밖에 되지
되지 않는 데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사실 자본 잠식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2023년도부터 단기 순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가시적으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흑자 전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서서히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걸 보고 2026년도를 향해 가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 쪽에서 중국의 라이다 기업들에게 지금 수출 규제를 지금 하는 그렇죠. 데다가 또한 이제 이기 정권에서 자율주행 쪽 규제도 지금 완화해 주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 네. 시장에서 SOS랩이 이런 국내 1호 라이다 상장 기업이다라는 점에 오히려 더 그런 성장성을 보고서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네. 사실 이 기업이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11,500원 정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상장 당시에 21,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대략적으로 1.5배에서 2배 가까이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고요. 이후에는 그 오버행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이제 최저가 거의 한 5,000원 이제 부근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지금 추세를 만들면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반등 그러게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부근이 11,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딱 그 21선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21선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눌림목 지금 또 만들어주면서 계속 추세 상승 이어나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현 시기에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OS랩을 또 최선호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S랩, 슈어소프트테크 두 회사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20%가량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수출 지역의 확대와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성장 덕분이었는데요. 특히 상반기까지는 원달러 환율 우호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 화장품 기업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화장품. 하여간 작년 후반부부터 화장품 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에 많이 올랐던 게 3분기 정도로 봐야 되고 3분기 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이제 수출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가면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괴리가 좀 큰 상황이고요.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여전히 있고 또 환율이 좀 계속 높게 가다 보니 그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곽유정 파트너 가져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으셨어요? 네, 일단 뭐 수출 기업들이 갑자기 막 수출이 꺾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예.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유효하게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네네. 예.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조정이 강하게 나온 맞습니다. 측면들도 있었고 네. 시장이 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수출이 오히려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중국 쪽의 그런 이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과도하게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102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10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지금 2억 달러 정도가 더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쪽 수출이 한 11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었던 국가가 또 미국, 북미 그렇죠.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규모가 172조 정도 가량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한 점유율 자체가 약 1%밖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약 한 3% 수준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 이 3%대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2배 성장하고 또 거기서 또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만큼 매출 파이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백화점 쪽으로 계속해서 좀 판로를 그러니까 유통망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이제 글로벌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와 협업을 하거나 지금 또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도 추가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의 헬스앤뷰티 매장인 울타뷰티 쪽에도 우리나라 국내 인디뷰티 브랜드가 최근에 입점에 또 성공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이제 K뷰티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 중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1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등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뭐 OEM 기업이라든지 유통 상사, 더마 화장품이나 미용 시술 브랜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올해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트라 쪽에서는 네. 올해 이제 수출액이 화장품 쪽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3%에서 많게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요? 네, 특히나 이제 아세안 쪽 지역으로도 화장품 수출이 대폭 또 증가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K뷰티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쪽도 지금 최근에 구매력이 또 향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커머스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중고가 화장품 시장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또 유럽 쪽까지도 여전히 또 수출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젊은 층이 최근에 애국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본격화돼서 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지금 이제 판로가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나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올해까지도 또 유효한 흐름들 속에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굉장히 세분화돼서요. 정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라인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또 화장품 K뷰티의 또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올해 한번 좀 그 상황을 좀 다시 반전을 시켜서 작년 상반기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한번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전해지면서 전일 화장품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특히 어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DYD였고요. 14%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뷰티스티킨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자사주 16억 규모를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득 소식과 함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10%로 웃돈 채 마감을 했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여러 종목이 있는데 화장품 관련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실적 잘 나오고 수출 잘 나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부담감, 이로 인해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재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좀 오히려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보다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들기도 했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전일 3%가량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여러 인도까지 해서 여러 국가로서의 좀 매출 수출액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굉장히 대신 종목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ODM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일반 브랜드, 그다음에 뭐 용기 등등등 뭐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래서요.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는지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통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투. 실리콘투 가지고 이미 왔는데요. 제가 할 정도면 참 이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예.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동안 주가 반등세가 좀 두드러졌었던 네,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렇게 잠깐 화면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옥석가리게 하는 분위기고 네. 근데 거기서 기관 쪽에서 보면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와 같은 국내 지금 메이저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한 달째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확실히 빨간색이 많다. 그러니까 기관이 확실히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오른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옮겨보시면 보험과 투시는 거의 계속 샀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여전히 화장품 그렇죠. 쪽 업종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게 수출 이제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지금 벌써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하단에서 바닥권에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의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뭐 CJ 올리브영과 실리콘투 이렇게 유통망을 두 가지로 그쵸. 나눠서 볼 네, 수가 네.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 진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판로를 아주 쉽게 열어준 곳이 이제 실리콘투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430여 개 브랜드를 약 180여 개국에 판매하는 이제 중간 유통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세가 유통 쪽에서 특히나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은 환율 관련돼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약 한 10% 정도 상승할 때 주요 화장품 기업의 연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관세 부과를 모든 품목에 한다고 한들 또 이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리콘투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유통망을 지금 확대를 작년에 했다면 이제 서서히 오프라인 쪽으로도 지금 유통망을 좀 옮겨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캘리포니아의 최대 아울렛 중 하나인 온타리오 밀스몰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래 들어서 영국 런던에 또 오프라인 매장을 또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도 역시 런던 소호 매장으로 또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맨체스터 매장 역시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함으로써 5년 내에 영국 전역에 모이다 매장 한 10개 정도를 오픈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 시장까지 둘 다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실리콘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북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약 한 700억 원에서 1000억 정도 이제 금융 차입을 하면서 물류 창고를 사입을 했습니다. 사실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소재의 물류센터에 모인 국산 화장품들을 이제 해외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판매 비즈니스가 완전 구축되어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현지 물류 창고를 통해서 더더욱 이러한 이제 파일을 확장해 나간다면 북미 유통 캐파가 지금보다 최대 한 4배까지 확장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실리콘투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이런 이제 북미 유통 캐파가 늘었을 때 4배 정도 가까이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리콘투 당연히 지금 또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이제 7월 달에서 10월 달 구간대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금 4만 원 구간대까지 주가 회복세가 나오는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리콘투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수 의원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토니 모리인데요. 아, 예, 예. 네.
어느덧 지금 바닥을 또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해 일단 연매출이 1,8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1억 원 정도를 지금 달성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각각 한 24.7%, 66.9%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글로벌 KBT 열풍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한 올리브영, 다이소, PS 등 이런 오프라인 화장품 수요가 이제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 또 일본과 그리고 인도에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과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온라인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해외 수출까지도 좀 늘어난 측면이 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중국 쪽 법인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OEM, ODM 자회사인 이 메가코스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적자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메꾼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가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작년 3분기에만 순이익이 2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 증설까지 하면서 이제 매출 캐파를 1,000억대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리콘2 유통업체죠. 그다음에 브랜드 중에 하나인 토니모니 두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종목에 관한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현대글로비스 관련한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죠. 제목에 2025년 첫날부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이라고 적었습니다. 계열사 그룹인 현대차 그리고 기아와의 계약 연장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대글로비스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진행 중이고요. 2025년 전망도 매우 밝은 편입니다. 특히 PC, TC, 완성차 운송 관련한 사업부에서 주력 고객 현대차, 기아와의 금액이 상향된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있었죠. 여기에 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PCTC 사업 부문뿐만 아니라 CKD 그리고 해외 물류 쪽도 꾸준하게 매출 증가세에 있는데요. CKD는 해외에 있는 자동차, 완성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었고요. 오늘자 목표 주가는 16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네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 그리고 기아와 있었던 새로운 계약의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PCTC 완성차 해상 운송 부문에서 계약이 새롭게 체결됐는데 기존 계약 대비해서 기간도 더 길어졌고요. 금액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일단 2024년까지 체결됐던 기존 계약은 기간이 3년이었는데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계약은 5년짜리 계약입니다. 즉 2029년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계약이고요. 총 금액 규모도 5년 동안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연간 평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1조 3,300억 원 가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기존의 연간 평균 금액은 6,600억 원 정도였으니까 기존 금액에 비교했을 때 10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달러로 따져봤을 때도 그런데요. 당시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당시 기준 환율이 평균 1,18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환율이 평균 1,470원으로 적용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65%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물량뿐 아니라 비계열사와의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완성차 업체를 신규 고객으로 편입하면서 2024년 이 비계열 물량이 3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PCTC 사업부에서만 매출액이 올해 4조 4천억 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 매출액은 30조, 영업이익은 2조 가까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보고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IG 넥스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에는 해검과 비궁의 환상의 콜라보를 준비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2025년 LSM과 미국의 비궁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고요. 무인 무기 체계인 해검과 비궁의 조합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29년까지 방산주 가운데 가장 긴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호주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1만 원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8,500억 원대 예상되고요. 2025년 전체 매출은 3조 원이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2,800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LSM을 확인해 보면 지난 11월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LSM의 경우 이미 중동 국가들에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군의 실전 배치들 2027년 이후에 슬롯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탑라인 매출 성장이 2030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보여요. 또 비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림팩에서 FCT를 통과했습니다. FCT란 해외 비교 테스트인데 이를 통과해서 이제 올해 미국에서 신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비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입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5개 국가의 정보 연맹인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최근 해상 군사력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까지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해검 같은 경우 지난 12월에 체계 개발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특히나 이 해검은 발사대를 스토우 모드, 접고 펴는 모드로 발사대를 비궁에 준비하고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가 소폭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산타랠리 이후에 연초에 조정세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테슬라와 애플의 부진이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인도량이 시장이 예상했던 51.2만 대를 하회한 49만 5,570대로 발표를 하자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 특히나 금리 역시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역시 어저께는 조금은 안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라면 외국인 수급 역시 뇌수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연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연초에 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이번 시장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섹터로 본다라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선별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장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관심주로는 KST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서 선박 엔진 관련된 종목으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수주 잔고가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조정 시 매수 구간으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SK증권 백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시 50분 딱 지났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고메렌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새해 첫날 뉴욕 시장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달러 인덱스가 109를 한 2년여 만에 넘어선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환율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또 외환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선물도 조금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은 뭐 크게 변동 상황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 오늘 탑3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화장품 가격 인상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화장품 가격이 새해 되자마자 주요 브랜드들을 앞세워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화장품이라고 불렸던 로드샵 화장품주들이 가격 인상을 선발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면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5,000원 이하 가성비 화장품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을 벌였던 로드샵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이 되는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입 원부 자재, 인건비 등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합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 AI 칩 대신에 가격이 싸고 한 가지 기능에만 특화된 브로드컴 맞춤형 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자 엔비디아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AI 칩이 맞춤형으로 진화를 하면서 AI 칩에 탑재되는 HBM과 같은 메모리 시장도 고객의 입맛에 따라 다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SK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는 AI 메모리 반도체의 판도가 올해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맞춤형 칩 시장이 대중화된다면 현재 겨울을 겪고 있는 메모리 시장에도 설계사별로 맞춤형 메모리가 중요해지면서 고객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비아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를 바짝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디의 진격은 일본 닛산, 독일 폭스바겐 등의 부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는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고 급기야 닛산은 일본 혼다와의 올해 중에 기업 통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아디의 판매량 급증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저가 배터리 양산이 가능한 중국 전기차의 약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비아디의 국내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한국 첨단 소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재 컴퓨터 관련주로서 대장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리게티 컴퓨팅이 11월 달에 고가상으로 155%가 올랐고 12월 달에는 무려 534.43%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60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새해 첫 거래일 날 또 31.06% 폭등하여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70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물론 대장주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구글이 지금 이끌고 있는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중소형주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예전에 이 엔비디아가 갈 때 슈마컴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리게티 컴퓨팅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다면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계속 들썩이가 되는데 한국 첨단 소재가 일단 상한가를 가면서 내가 국장에서는 대장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랑 국방용 드론의 보안 강화를 위한 양자 암호 체계 개발 착수를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굳건히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양자 암호는 광자 특성을 이용해서 드론 통신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방 드론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뭐 어떤 그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드론을 우리 편 드론을 남편 드론으로 지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가 이 계속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불붙는 방산 3인방입니다. 방산이 로봇으로도 엮여 있고요. 드론으로도 엮여 있고 우주 항공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 뭐 K9 자주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천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랑은 또 다른 결로 다시 재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3인방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전선, 현대, 롯데인데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방산업의 수출 확대 지원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죠. 대행이 나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억 원을 방산 수출을 위해서 지원한다. 예산 편성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원전 방산 펀드 신설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 3인방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고요. 세 번째는 조선 엔진주의 초강세입니다. 조선주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고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저께는 엔진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조선주라고 분류될 수도 있지만 엔진의 대장주입니다. 전 세계 대형 엔진 점유율 1위가 바로 HD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라는 국산 엔진이고 HD 현대마린 엔진, 그다음에 한화 엔진까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연간으로 대형 엔진 기준으로 300대를 뽑아내고 있고요. HD 현대마린 엔진은 80대를 뽑아내서 HD 그룹 2개만 합쳐도 400대가량의 엔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화 엔진은 연간 10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개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 700개 정도를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합치면 한 480개 정도 되죠. 결국 엔진 싸움도 중국 대 한국이 될 것이다. 근데 중국은 업체가 많고 한국은 업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가운데 좀 더 고품질의 엔진은 그리고 고난이도의 엔진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조선주는 계속해서 사실은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인데 이게 이제 계속 바뀌죠. 어떤 때는 뭐 기자재 중에서도 이제 LNG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다가 어제는 이제 엔진주들로 또 좀 움직임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57분 30초가 됐고요. 이제 동시효과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1월 3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가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도 코스닥이 소폭이지만 조금 더 강한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2,4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18%가량 상승하면서 68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1위부터 5위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상승 마감, SK하이닉스가 1.5%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0.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맞춤형 반도체 칩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또 3%가량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훈풍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조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1%가량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현대차 어제 그룹주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흐름이 좋았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지금 보합권 혹은 약세 출발 예상되는데 테슬라가 6%가량 급락한 것과 비교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래도 좀 하방이 좀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은 0.38%, 에코프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출발을 준비하면서 오늘 좀 눈치 보는 모습이 코스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로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월 3일 우리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보랑 뭐 큰 차이는 좀 없어 보이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은 나은 것 같다 이런 좀 상황이 좀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도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코스닥이 좀 장 후반에 오후장 들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0.1% 다시 2,400선 넘어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0.2% 수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환율 오늘 일단은 달러 인덱스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환율을 조금 더 어제보다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1분 됐네요. 지금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고온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이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3%가량 상승하면서 2,409포인트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도 0.25%가량 오르면서 688선에서 오늘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정말 연동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도 좀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시장 양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5위권까지는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낙폭이 한 1% 가까운 0.75%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도 그에 반응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을 고스란히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9%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맞추면 반도체 칩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역시나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2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 하락 출발, 현대차가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되니까요. 1%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량 5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현대차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오늘도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면 기아는요 0.3%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0.28%가량 상승 출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다소 엇갈리는 모습, KB금융이 2.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금융 지주사들 강달러 속에서도 지금 연초부터 좀 다시금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5% 인터넷 대장주들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오늘 30만 원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35만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1.4%가량 상승 출발, 포스코홀딩스도 1%가량의 강세, 그리고 삼성물산도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금융사 그리고 보험사들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어제 강세 그 상승분을 좀 출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해서 오늘 금융사들 흐름 좋습니다. 고려아연은 변동성 또 이어가면서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일제히 오늘 상승으로 출발, LG화학도 0.21%가량 오르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권에서 삼성그룹주들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오늘 7%가량의 강한 상승, 에코프로비엠도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인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식이 좀 출자에 대한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HLB가 오늘 0.8%가량의 상승, 알테오젠도 상승 출발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5%가량의 강세 출발 예상됐었는데 장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매수와 매도 수급 공방이 다소 치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삼천당제약은 2%가량의 강세, 클래시사 휴젤은 일제히 하락 출발이고요. 리노공업도 오늘 0.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까지도 하락하면서 5일 차트 꾸준하게 하락 내리막길 길어가고 있고요. 엔캠도 2.9%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JYP 엔터가 1.6%가량의 상승, 오늘 엔터주들도 괜찮고요. 펩트론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파마 리서치까지 2.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HPSP 1.5%.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을,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소부장단까지 가게 된다면 소부장단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의료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화장품 기업인 실리콘투는 0.3% 상승 출발했고 이오테크닉스도 4%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 개장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1위에서 10위권 중에서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삼성전자,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 그러니까 한 2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낙폭도는 사실 약보합 정도밖에는 안 되고. 오늘 조선주도 여전히 좋고 금융주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좋습니다. 예, 이런 큰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도 나쁘지 않고 바이오주들보다는 오늘 2차 전지들이 확실히 좀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지금 현재 10인데 1.2%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출발 상황 어제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조금 더 가볍게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제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시장은 2025년도 시작이 되면서 어제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저께는 지수 자체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약보합 상태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다라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어저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달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지수 자체는 좀 강하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주가 집약돼 있는 코스닥에서 로봇주가 상승을 해주면서 어저께는 코스닥을 좀 지켜줬다면 오늘은 약간 로봇에서 2차 전지로 또 매기가 좀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10%가량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가 끌어주면서 오늘도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항상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 집약적인 업체들이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년도에 기술의 청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어떻게 키우겠다. 지금 에코프로처럼 인니 쪽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코스닥이 당연히 반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수급 상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급은 지금 시간에서는 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이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관망의 형태를 좀 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오가고 있지는 않고 보시면은 이제 지수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하는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지수 자체는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저점에서는 우리가 좀 베팅해볼 마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이제 밤 뉴스부터 계속 나왔는데 현재 100구까지 올라갔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원달러 환율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 인덱스라는 건 6개국 통화랑 비교한 그런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원화하고 달러만 비교를 한 거고 달러 인덱스는 말 그대로 달러가 캐나다 달러라든지 유럽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달러가 현재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만큼 달러가 혼자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심하게 하지 않고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들어온다라는 것
시장이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저께는 로봇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면 오늘은 에코프로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순풍,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시장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 의원님도 말씀 들어보죠. 예, 그 조선주의 대시세가 점점 더 지금 확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지금 크레이지 모드네요. 지금 날아갑니다. 지금 30만 원을 돌파해서 5% 이상 상승을 하는데, 자, 이 큰 종목이 지금 30만 원을 돌파하여 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어떤 대시세를 내는 업종에 반드시 주도주가 있으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그런 중소형주의 대장주가 아닌 그 윗단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랑 슈마컴이 갈 때 엔비디아가 그걸 이끌고 중소형주인 슈마컴이 날아갔듯이 지금 현재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구글이 날아가고 알파벳 A죠. 알파벳 AC가 날아가는 가운데 리게티 컴퓨팅이 날아가는 이런 구도가 항상 형성됩니다. 어떤 이슈가 무슨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발이 됐던 구글의 지금 양자칩발이 됐던 지금 현재 조선주가 됐던 우리나라에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대형주에 해당되는 대장주가 있고요. 그 대장주가 가는 흐름에 그 안에서 수익률로 대장을 차지하는 중소형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조선주, 우리나라의 조선주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에, 중국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선박공업 600150입니다. 이게 지금 규모상으로는 HD 현대중업보다 크다고 했죠. 두 기업이 합병되어서. 그다음에 니케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가와스키 기선이라는 해운주가 있습니다. 9107인데 지금 이건 해운주인데 이 해운주도 지금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죠. 지금 중국 선박공업은 20개월 선에가 아직 걸쳐져 있고요. 반면 HD 현대중업은 이미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타치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현대일렉트릭의 상승세를 점쳤듯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선이 우리나라예요. HD 현대중업이 이제 이 모든 신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전 세계의 조선 시장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한국, 중국, 일본을 보여드렸느냐? 조선 업종은 다른 업종이랑 섹터와 다르게 한중일 아시아가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데 한중일 중에 한국의 HD그룹이 여기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HD라는 현대 HD그룹 지주회사까지 뻗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 지주회사 8%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죠. 지주회사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는 팔달인 아니에요. 두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큼 평가를 받는 건데 HD 현대중공업, HD 비상장인 삼호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주가가 날아가다 보니까 HD 그룹 지주회사도 결국 나중에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두산 인프라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두산 지주회사가 나중에 움직이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힘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지금 그 확산 현상이 어저께는 로봇까지 전파가 된 거죠. 로봇이 지금 뭐 오늘 기사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사장님이 2025년 을사년부터는 출근하지 말래요. 이게 물론 기자분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아낸 걸 수도 있지만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이 넘어서 그냥 우리가 몸테크를 한다고 해서 알바들을 다 자르고 있답니다. 그 시장을 누가 대체하냐? 로봇이. 근데 지금 로봇이 조선소에서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생도 열심히 일하지만 시급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이나 이런 분들은 연봉 자체가 엄청나게 고연봉, 고숙련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로봇이 대체한다는 것은 F&B 시장에서 로봇이 대체하는 거랑 상상도 할 수만큼 없을 만큼의 고부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된다는 것은 우리가 태광, 성황밴드, 뭐 하이로 코리아, 그 다음에 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케이프, 한라IMS 이런 밸류체인을 다 짚어드렸듯이 조선 밸류체인 안에서 도는 것보다 더욱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대세 상승의 강도 자체가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로 뻗쳐나가고 있고 밸류체인도 다른 업종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산으로도 뻗쳐나가고 있죠.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 군함 쪽을 손댔기 때문에 방산도 건드린 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대사무중공업의 용접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협동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로봇에도 거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2007년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조선주 좋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금 3.6% 올라서 29만 9,500원, 30만 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지금 오늘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실 거의 혼자 3% 이상 수익률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었고요. 9시 15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도 오늘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플러스 섹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곰뱅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양자 컴퓨팅에 여전히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22조 원가량을 양자 굴기에 쏟아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패권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오늘 관련 기업들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차 전지 오늘 개장 직후부터 뜨겁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저점에서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했던 로봇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유가 역시나 오늘 강합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WTI가 급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랜만에 사이좋게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물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91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고 명확한 수급 주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전업종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화학이 3% 이상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대거 들어가 있죠.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관련 기업들이 좀 약하고요. 운송장비 부품도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인리 니켈 회사의 출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코스모화학 그리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금속과 관련된 기업들이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양자 컴퓨팅이 지금 상한가에 두 종목 안착을 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 IA가 29%가량의 상승, 아톤 역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이죠. 18%가량의 강세, 그리고 중국에서 호흡기와 관련된 또 질병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외부터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강했습니다. 메갈CS가 오늘 1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간에서도 이 관련주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종목 이름이 좀 제가 찾아보면 까먹었는데. 예,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상승세 계속해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종목별 흐름도 좀 오늘은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님 어떤 것들 눈에 띄십니까? 매일 오늘 같은 장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참 그런데요. 그래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25년도 어저께 시작하고 오늘 이틀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참 목이 말랐던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한 줌에 좀 물이 대주는 오늘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시장 마감까지도 플러스권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달러가 지금 좀 안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지금도 고환율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정부 측에서 이 원달러 환율을 굉장히 잘 눌러주고 있다. 많은 증시
증환펀드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좀 이렇게 다독여서 지금 원달러 환율을 좀 많이 낮춰놓은 게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안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물론 중간중간 이제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어저께 로봇주들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속되는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넘어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고요. 결국엔 미국 IRA 법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계속해서 가져가 주셔야 되고 지금 좀 올라온다라고 해서 뭐 추가 매수나 뭐 이렇게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오늘 또 올라가는 이제 섹터가 호흡기 질환 쪽입니다. 중국 쪽에 호흡기 질환 무슨 폐렴이 좀 돌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이제 오후장부터 나오면서 시젠이라든지 수젠테 그다음에 메가이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요 섹터들은 우리 이제 투자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또 급등이 해가지고 뭐 몇 배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좀 그런 투자 기법으로 좀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상승은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중국 쪽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어떻게 뿌려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달러도 좀 안정이 돼 있고요.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1월 20일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한데 이 전문가님 말씀은 이게 이를테면 이제 추세적으로 2차 전지들이 좀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신 의원님 말씀 계속 들어보죠. 네, 일단 아까 전에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초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고 신고가를 또 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또 리게티 컴퓨팅이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얘기 드렸는데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죠, 지금.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서 지금 이 며칠 상한가죠, 지금 이거? 지금 3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3일 연속 상한가고 하루 거래 정지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1,500원부터 7,200원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가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등주가 지금 아톤입니다. 아톤도 곧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24%예요, 지금. 아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득세를 하게 되면은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을 막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내성을 가진 이 인터넷, 모바일 다 포함해서 내성, 이게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내성을 가진 백신을 맞은 요걸로 다시 다 재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 내성을 가진 보안 체계를 꾸릴 수 있는 아톤 같은 기업이 지금 두 번째로 떠오르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랑 국방부 드론 관련해서 양자 암호 체계 그 개발하는데 이 한국첨단소재의 기술이 쓰인다고. 한국첨단소재와 아톤이 1, 2등주니 한국첨단소재 이게 상한가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아니면 상한가 잔량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후발주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쳐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트라우마가 지금 들이오고 있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질병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금 뉴모로 바이러스가 또 지금 이 백신도 없는 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출현을 해서 중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공산당 아래에 있는 중국으로 봤을 때 저 정도 퍼진 거면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메가이시스가 대장이죠. 저 회사가 호흡기 치료기를 만드는데 중국 감독국으로부터 이 지금 허가를 받은 치료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대장주인 겁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메가이시스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안 좋은 게 다시 코로나를 맞는다면 코로나주만 가고 시장이 다시 붕괴할 우려이 있습니다. 중국은 더블 딥으로 갈 거고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가시면 사람들 환자로 미어 터집니다, 지금.
독감 플러스 코로나 트윈데믹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우한 시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코로나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살아나는 시장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니 제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두 분께서 또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시장은 개별 장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특성을 정확하게 좀 살려주는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뭐 계속되는 테마성인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업이 청사진,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좋은 청사진을 내놓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시면 코스닥 쪽에 많다라고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렸어요. 기술 특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섹터에 지금 막 로봇에 들어가거나 2차 전지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또 좋아질 만한 섹터를 우리가 빠르게 선점해가지고 미리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성 장세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쾌걸 조로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조선주와 로봇의 조합, 정말 신선하고 스펙트럼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전처럼 조선과 로봇으로 딱히 나눌 수 없는 지금은 융합 산업의 시대입니다.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잉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과 로봇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같은 날 로봇을 사야죠. 여러분들 데일리 방송 보시면서 특징주에 올라간 거 그날 사면은 물릴 확률 99.99%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지금 2차전이나 이런 것들 올라오고 있죠. 바로 물립니다. 반대로 사셔야죠. 그런 걸 명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로봇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전망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음식료 업체인 농심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또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말 음식료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일단은 몇 개월의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짓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환율이 급등하면서 내수와 수입 원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겐 환으로 얻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시장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음식료 업체 중에 농심은 신라면, 툼바, 글로벌 출시와 앞서 말씀드린 강달러 환경 속에서 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24년 4분기 예상되는 매출은 9,060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0% 늘어난 454억 원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월마트 매대 이동 그리고 2공장 신규 라인 가동으로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성장한 것에서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5년에 대한 전망은 역시 신제품인 신라면 툼바 글로벌 출시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전망인데 미주 지역 중심의 실적 기업 확대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심은 이미 작년 11월 신라면 툼바의 미국 현지 생산 그리고 거래처 입점을 시작을 했는데 비국물 라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지역 그리고
매운맛 선호가 강한 남미 지역의 성장이 일단은 굉장히 클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월마트 내 메인 매대의 신라면 브랜드 제품들이 진열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판매 가속화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25년은 유베이와의 협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법인의 성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4분기 거래선 이관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온라인 중심의 협업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채널의 성장도 25년 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6월에 59만 9천 원 고점 형성 이후에 6개월간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31만 원대 저점 확인 후 돌려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중인데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4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에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9만 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농심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투자수첩 말말말 이 시간은요.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 어떤 말이 추대 전략이 소모하 있을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말에 어떤 투자 힌트가 있을지 첫 번째 화면부터 공개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월 3일인데 딱 한 달이 됐네요. 계엄 사태 터진 이후에. 맞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보셨습니까? 12월 3일 날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한밤중에 놀라셨던 계엄 사태가 되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이라는 단어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112 제가 79년도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쭉 현대사를 통해서 이제 관통하면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많은 분들이 20, 30대 분들은 아마 계엄이라는 단어가 사실 무엇인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셨을 정도로 계엄은 사실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예전 일이지만 이제는 뭐 다 지나간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 법한 단어가 갑자기 이제 촉발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삼국사에 큰 어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요. 그 한 달 된 것을 좀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시점에서도 한번 짚어볼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교수님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엄 사태가 딱 터진 이후에 어떤 방송국에서 젊은 작가님이 전화 주셨다고 나오라고. 근데 계엄 터지면은 방송국 출연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풍파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로 이제 계엄 사태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증시가 무너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좀 따져주시죠. 그래서 이제 12월 3일 날 그때 이제 밤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증시가 이제 시작되는 12월 4일이었고 그날 사실은 이제 밤에 좀 많이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은 그 다음 날 4일 날 이제 주식시장 열리냐 안 열리냐가 되게 관건이었습니다. 관건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나마 한밤중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어렵게 이제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날 4일 날은 이제 무사히 이제 그 시장이 열렸지만 그 이후에 지금 차트에 이제 보시는 대로 한 달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은 12월 9일 날은 이제 2,400이 무너졌습니다. 보통 우리 2,400은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지지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400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이유는 뭐 계엄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우리가 또 마이크론이라는 건 이제 디램 메모리의 이제 세계 3위 업체인데
먼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 2위 기업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이제 환율도 올라가면서 이날 이제 2,400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2,400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2,400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어떤 심적으로 이제 그 두려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안 좋았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 추이인데요. 원달러 환율 추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그 일반적으로 수출입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원달러 환율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수출 주도형 국가이거든요. GDP의 뭐 70% 이상이 사실은 수출로 연관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고 그다음 증시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면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 돈을 갖다가 달러로 바꾼 자기의 자산을 갖다가 그 투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면 12월 3일 날 1,411이었습니다. 종가가 1,411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1,468원, 이게 어저께 마지막 차트였습니다. 1,468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500원이 심리적 저지선이 1,5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다음 연쇄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나 또 민간에서나 이거를 되게 주시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12.3 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일이다. 이런 어떤 거시적인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상당히 큰 어려움을 연말에 뭐 미국 증시는 뭐 산타릴리다 뭐 24년도 뭐 S&P 얼마 올랐다 이렇게 산수적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2,400이라는 도대체 무너지면 안 될 것을 무너지면서 생기는 도대체 국내 증시에 투자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도대체 경제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어떤 의문을 갖다가 표시하게 만든 요인이 바로 12월 3일 날 계엄 사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면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기재부 장관이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호불호가 왜 갈리냐면은 예전부터 이거를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갖다가 초월하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을 때 거기서 당리당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이제 권한 대항이 있는 것인데 이 법이죠. 권한 대행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탄핵 시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도 동일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가 이제 발전하지 않았다는 어떤 단적인 예인데요. 그때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황교안 그 대행이었죠. 황교안 총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이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권한대행이지, 네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그때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랑 비슷한 분들이 이제 요직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굳이 또 분란을 일으키면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집요하게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하라 그러고,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됐으니까 그 다음 권한대행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마느냐 고심을 하다가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1차적으로 우리가 법대로 나라를 운영했을 때, 법대로 이제 국가가 통치됐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손실과 어려움은 사실은 작다. 우리가 교통 신호등을 지켜야 될 때 나는 저쪽에서 보니까 차가 안 오니까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지만 빨간불에도 건너고 싶지만은 사실은 교통 신호를 지키려고 할 때 나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지하고,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쪽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원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임명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최선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다 문제를 삼으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또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좀 썼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리가 보다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결국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주장은 뭐냐면 탄핵 심리가 가급적이 좀 늦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임명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심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임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당리 당략에는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집행자 입장에서 법의 집행자 입장에서는 행정 어떤 장관이나 강요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갖다 펼치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는 옳다. 마치 주식투자에 있어서 테마주가 오르락내리락하지만은 주식투자의 본질인 내가 저평가된 회사를 갖다가 골라서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이 회사 일원이 되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내가 이익을 갖다가 나도 혹시 향유하겠다. 성과를 나누겠다는 게 주식투자의 본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는 법대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법대로 운영을 했을 때 사실 민주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큰 어떤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고 여기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그 긍정적인 역할이고 그 좋은 결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빠르게 안정을 찾고 정상화하는 걸 보고 싶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경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전 대비해서 빠르게 또 안정을 취했으면 하거든요.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드는 이제 과정을 수순을 느리긴 하고 또 우리가 뭐 불필요하게 뭐 이런 것도 있구나 뭐 계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아야 되고 헌법재판관이 9인이었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 왜 3명이 공석이지 이런 것도 불필요하게 알아야 되는 소모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소모적인 것은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밟으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상화로 돌아오고 그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나 경제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그 1월 1일 날 연휴였고 그 1월 1일 날 공휴일이었고 어저께 주식시장 열렸는데 열리고 나서 어저께 마감을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0원이 내려갔습니다. 10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데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너무 좀 소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밟아야지 우리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갖다가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런 와중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요.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지지한 그런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뭐 몇몇 분들은 국무위원도 아닌 분들이 또 강력하게 최상목 그 권한대행을 비판을 했다. 이런 뉴스가 접해졌는데 이창용 총재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자리죠. 공적인 자리로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갖다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를 갖다 인하하거나 인상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선목 권한대행이 고뇌에 찬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결정이다. 왜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느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읽으신 대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려면 대안이 무엇인지 내놨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환율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1,411원에서 1,500원에 육박하는 급격하게 지금 환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 원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의 어떤 시장 경제 불안전성을 갖다가 보다 안정하려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고뇌에 찬 2명을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싫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 우리가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가는 길에 이것 말고 또 대안이 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고 이 공식적인 그 설명인데 이 설명이 왜 공식적인 설명이 중요하냐면 비선에서 아니면 기자들에게
한은에서 기자들한테 이창현 총재는 최성목 권한대행의 입장을 지지하면 이게 아니고 신년사에서 이창현 총재가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년사 끝나고 나서도 기자실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추가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창현 총재 입장에서는 이번의 사태가 되게 심각한 경우이고 그걸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벌써 24년도에 뭐 자영업자, 폐업자가 너무 많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외 신용평가사의 어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이번에 최성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창현 총재가 공식적으로 멘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서 최성목 권한대행의 결정, 그다음에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우리의 지금 겪는 혼란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서 강도도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신용 등급 요 이슈까지 거론이 돼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해외 신용평가사가 국내 신용평가 등급을 내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마련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건 좀 예.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청하신 분들 개인 신용평가를 등급을 갖고 점수를 갖고 있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카드 발급할 때나 아니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나 대출하는 금리가 다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대출 금리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국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디스나 S&P나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해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이 단순하게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등급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등급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외화 수단을 갖다가 조달할 때 거기 다 이자가 다 연계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지금은 우리가 현재 3대 신용평가의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말미암아서 3대 신용평가가 한국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그 등급을 갖다 낮추거나 아니면은 전망도 있습니다. 내가 조만간 추이를 보는데 이 지금 일단은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 전망이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로 이제 부정적 전망을 실현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됐을 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국채 조달 금리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나 우리 후세에게 불필요한 대한민국의 부채를 갖다가 양산하는, 증가시키는 그 요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에 존속된 기업들 역시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을 융자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금리가 붙습니다. 금리가 붙는데 여기에도 이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다른 이제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지라도 여기에 단위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환 그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을 때 결국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떤 트라우마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97년도에 가장 그 12월 달에 그 IMF 사태를 갖다 받으면서 그 직후에 엄청난 대량 실업자가 양산됐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40대 미만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우리나라 노숙자가 언제 생겼냐면은 IMF 직후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노숙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국채랑 그 외환보유고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IMF 같은 건 안 나겠지만 그러나 한은 총재 입장에서는 그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치권에 있었던 불필요한 논쟁에 대해서 본인이 건강한 어떤 시각을 제시하셨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이게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이제 앞으로 포인트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일단 S&P나 이제 그 무디스 같은 3대 신용평가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갖다 교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사나 그 연기금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투자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궁금한 게 이런 사안인데 너네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이제 답을 갖고 있니?라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때 애널리스트가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것이 해소가 됐고 그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뉘앙스나 리포트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수시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다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수시로 이 회사에 야 너네 임원이 왜 자격 없는 임원인데 왜 임원을 달려고 그래? 왜 등기사 되려고 그래? 그런 문제까지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해당 기업이 국민연금이 뭐라 하든 나 우리 갈 바를 가겠어.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 회사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국민연금이 투자를 못 받으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은 모든 주주를 대신해서
그 경영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동일하게 국민연금이 해당 종목에서 투자를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3대 신용평가사에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자들, 경제수뇌부나 한은총재 역시 신용평가사 질문한 것에서 차분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쪼록 뭐니 해도요. 제일 중요한 건 국가의 신용등급 하향, 이건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자, 오늘 투자수첩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을 그래도 오래간만에 빨간불, 강한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 코스닥은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또 강달러, 또 그런 부분은 또 유지가 돼서요. 지속적으로 살펴볼 이슈이고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